탁탁탁 도마 위를 때리는 칼질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경희 59세의 손목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지 오래였다. 부엌은 찜통 같았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갈비찜이 끓고 있었고 갓 볶아낸 잡채의 고소한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 하지만 경희에게 그 냄새는 구역질 나는 노동의 악취일 뿐이었다. 그녀는 눈물이 고인 눈을 손등으로 훔쳤다. 매운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야, 이경이 물. 거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날라들었다. 남편 상철 63세였다. 경희는 하던 칼질을 멈추고 냉장고에서 차가운 보리차 물병을 꺼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고 거실로 나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상철은 이미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오늘이 그의 환갑 60세 생일이었기 때문이다. 염색까지 새로 해서 희끗희끗하던 머리는 새까맣게 변해 있었고 기름진 얼굴에는 개기름이 흘렀다. 그는 마치 왕처럼 다리를 꼬고 앉아 경희를 쏘아보았다. 물 떠다 받치는데 몇 분이 걸리는 거야? 군뱅이가 따로 없네 정말. 상철이 물컵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경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잡채 마무리하느라. 변명은? 야, 넌 오늘 같은 날 꼴이 그게 뭐냐?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누가 보면 우리 집 식모인 줄 알겠어. 상철이 혀를 쯧쯧 찼다. 경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낡은 앞치마를 움켜쥐었다. 30년이다. 이 남자와 산 지 30년 동안 경희는 단 한 번도 아내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화풀이 대상이 되어주는 존재였다. 손님들 오시기 전에 옷 갈아입을게요. 옷, 무슨 옷? 그 시장 바닥에서 산 싸구려 원피스 입게 제발 좀 우아하게 굴 수 없어. 내 친구 와이프들은 나이 먹을수록 귀티가 나는데 너는 어째 갈수록 촌티가 줄줄 흐르냐. 가슴에 대못이 박혔다. 생활비 10만 원을 아끼려고 콩나물 값을 깎고 자신을 위한 로션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떠는 게 누구 때문인데. 경희는 입술을 깨물며 부엌으로 도망치듯 들어왔다. 그때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왔어요. 아들 도연 30세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도연이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며느리는 아직 없었다. 도연은 아직 미혼이었다. 오, 우리 아들 왔냐. 상철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다정하게 변했다. 경희는 부엌에서 나와 아들을 맞이했다. 도연아 왔어? 엄마 고생 많으시죠? 이거 제가 예약해둔 떡 케이크예요. 도연이 케이크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경희의 어깨를 주물렀다. 엄마 어깨가 너무 뭉쳤는데 좀 쉬면서 하세요. 쉬긴 뭘 쉬어. 상철이 거실에서 소리쳤다. 여자가 집안일 좀 하는 거 가지고 유세는 야 박도연 너도 남자 새끼가 부엌 들락거리지 마라. 기 죽는다. 아버지는 참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연이 멋쩍게 웃으며 대충 상황을 넘겼다. 아들도 나쁜 아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도연 역시 아버지의 권위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는 엄마가 불쌍하다고 말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는 못했다. 익숙한 방관. 그것이 경희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오후 2시가 되자 친척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시동생 부부 시누이. 식구들까지 합쳐 10여 명이 좁은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형님, 환갑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얼굴이 훤하시네.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상철 씨는 늙지도 않아. 비결이 뭐야. 역시 남자는 밖에서 길을 펴고 살아야 한다니까. 칭찬과 웃음소리가 거실을 메웠다. 그 시각 경희에는 부엌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형수님, 여기 김치 좀 더 줘요. 엄마 국이 좀 짠 것 같은데 숙모물 좀 주세요. 아무도 경희에게 생신상 차리느라 고생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경희는 투명인간 혹은 말하는 가전제품에 불과했다. 신우이가 경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언니 피부 관리 좀 받아야겠다. 오빠랑 같이 서 있으면 누나인 줄 알겠어.
경희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가면을 쓴 것 같았다. 참자, 오늘만 참자. 30년을 참았는데 하루를 못 참겠어. 식사가 끝나고 술판이 벌어졌다. 상철은 얼굴이 불구죽죽해져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었다. 내가 말이야 현장 소장할 때 밑에 애들이 수십 명이었어. 내가 손짓 한번 하면 건물이 올라갔다고? 으하하하 허세. 은퇴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상철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 살고 있었다. 사실 그가 벌어온 돈은 대부분 술값과 유흥비로 탕진되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전세 아파트도 경희가 친정에서 물려받은 쌈짓돈과 식당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아니었다면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친척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경희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다. 상철이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큰 소리를 치고 있었다. 야, 이경희, 넌 과일 깎는 게 왜 이렇게 느려? 얼른 술이나 더 가져와. 경희는 묵묵히 탁자 위에 과일 접시를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징. 탁자 위에 올려둔 상철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술에 취한 상철은 시동생과 떠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경희의 시선이 무심코 켜진 화면으로 향했다. 평소 상철은 휴대폰을 철저히 잠가두었다. 하지만 지금은 술자리라 잠금이 풀려 있었던 모양이다. 카카오톡 알림창이 떠 있었다. 경희는 그 찰나의 순간 숨이 멈추는 것 같았다. 오빠 생신 축하해요. 하트. 오늘 저녁에 약속 잊지 않았죠? 선물 준비했어요. 이모티콘. 오빠 하트. 저녁 약속. 경희의 손에서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다. 최미자 소장님이라는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말투는 명백했다. 이것은 단순한 동료나 친구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 남자는 오늘 자신의 환갑잔치를 위해 새벽부터 뼈 빠지게 일한 아내를 앞에 두고 밤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 계획이었던 것이다. 뭐해 술 안 가져오고 멍하니 서서 상철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경희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아, 네, 금방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돌아온 경희는 싱크대 앞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쿵거렸다. 배신감, 슬픔 아니었다. 그것은 혐오였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상철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악마의 비명처럼 들렸다. 내 인생이 고작 이런 거였나.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싱크대 위에 놓인 식칼을 바라보았다.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늙고 초라한 얼굴이 비쳤다. 주름진 눈과 푸석한 피부 기름에 점 머리카락, 그리고 거울 속의 그녀가 속삭이는 것 같았다. 죽여버려. 저 인간도 죽고 너도 죽어. 엄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온 도연의 목소리에 경희는 화들짝 놀라 일어섰다. 아, 아니야. 현기증이 좀 나서. 그러게 좀 쉬라니까. 아버지는 진짜 너무하시네. 도연이 투덜거리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다. 경희는 다시 거실 쪽을 바라보았다. 상철이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다. 메시지를 본 것일까? 그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지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은밀하게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 경희의 눈에서 눈물 대신 서늘한 도끼가 피어올랐다. 30년 동안 참아온 둑이 이제 막 터지려 하고 있었다. 택배 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거실의 소음이 현관 초인종 소리에 잠시 멈췄다. 이 시간에 무슨 택배야. 상철이 투덜거리며 술잔을 내려놓았다. 도연이 대신 나가 물건을 받아들고 들어왔다. 그의 품에는 사람 상체만한 거대한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붉은 장미, 백송이였다. 그 화려함이 촌스러울 정도로 과했다. 우와, 형부 이거 누가 보낸 거예요? 인기도 좋으시네. 처제가 호들갑을 떨며 박수를 쳤다. 상철의 얼굴에 의아함과 동시에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거기 리본에 뭐라고 쓰여 있어? 상철이 묻자 도연이 리본 문구를 큰 소리로 읽었다. 나의 영원한 오빠 상철님께 당신의 MJ가.
순간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MJ, 마이클 잭슨이야 뭐야? 오빠라니 형부 이거 혹시? 상철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가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는 엉거주춤 일어나 도연에게서 꽃바구니를 낚아챘다. 아, 아니야. 이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총무가 장난친 거야. 장난. 그 여자가 원래 좀 주책이거든. 허허허 어설픈 변명이었다. 등산 동호회 총무가 당신의 MJ라고 보낼 리가 없지 않으는가. 분위기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상철은 헛기침을 하며 경희를 노려보았다. 마치 이 상황이 경희 탓이라도 되는 것처럼 야, 넌 뭐해? 과일 다 먹었잖아. 술상 좀 다시 봐오라니까. 상철은 억지 호통을 치며 경희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따라와. 그는 경희를 부엌 구석으로 밀어 넣었다. 거실과 부엌을 가르는 미닫이 문을 쾅 닫아버렸다. 거실의 소음이 차단되자 부엌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너 표정이 그게 뭐야? 남편 생일에 초상집 분위기 만들 일 있어. 상철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였다. 바람은 자기가 피우고 화는 아내에게 내는 꼴이라니. 평소 같으면 경희는 죄송해요 표정 풀게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아까 본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저 역겨운 장미 꽃바구니 MJ 미자 최미자 경희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동호회 총무 이름이 최미자인가 봐요. 상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저녁 약속도 그 여자랑 잡은 거 아니에요? 환갑잔치는 식모 같은 마누라한테 밥 얻어먹고 밤에는 그녀 만나서 뒹굴려고. 경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경희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든 것은 상철은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 여편네가 돌았나. 야, 네가 밥 해주고 빨래 좀 해준다고 유세 떠는데 네가 나 아니었으면 어디 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을 줄 알아. 주제를 알아야지 주제를. 그는 검짓 손가락으로 경희의 이마를 툭툭 밀었다. 모욕적이었다. 그래, 만난다. 만난다고 억울해. 억울하면 너도 나가서 돈 벌어오든가. 쥐뿔도 능력 없는 게 어디서 감히 눈을 부라려. 상철의 고함 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분노로 터질 듯이 붉어져 있었다. 목에 굵은 핏대가 섰다. 경희는 그 손가락을 쳐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 갑자기 상철의 말이 끊겼다. 그는 자신의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렸다. 상철의 눈동자가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어버버버 하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그의 거구, 주구가 중심을 잃고 휘청하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쾅 육중한 몸이 식탁 의자를 들이받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 충격으로 식탁 위에 유리컵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챙그랑 경희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바닥에 쓰러진 상철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된 듯 기괴하게 꼬여 있었다. 입가에는 거품이 물려 있었고 눈은 뒤집혀 흰자위만 보였다. 살려. 상철이 경희를 향해 멀쩡한 한쪽 손을 뻗었다. 살려달라는 애원. 30년간 군림했던 폭군의 비참한 최후였다. 부엌 밖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려왔다. 그들은 유리컵 깨지는 소리를 그저 실수로 여긴 듯했다. 형수님, 조심하세요. 뭐 깨졌어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다. 지금 소리치면 된다. 여보, 도연아, 119 불러 라고 소리치면 된다. 그러면 상철은 살 수 있다. 병원이 가깝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하지만 경희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했다. 1초, 2초, 3초. 경희는 내려다보았다. 바닥에서 벌레처럼 꿈틀거리는 남자를,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은 남자. 도연이가 어릴 때 밥상머리에서 뺨을 때렸던 남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일하느라 바쁘다 하며 장례식장에 늦게 나타났던 남자. 그리고 오늘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모욕한 남자. 이 남자가 살면 내일도 모레도 그 지옥은 반복될 것이다. 죽어. 경희의 머릿속에서 악마가 속삭였다. 아니, 그것은 천사의 속삭임일지도 몰랐다. 제발 죽어줘, 나를 위해서. 상철의 손이 경희의 발목을 잡으려 허우적거렸다. 경희는 아주 살짝 발을 뒤로 뺐다. 그 짧은 움직임이 결정적이었다. 상철의 눈에 절망과 공포가 서렸다. 그는 알았던 것이다. 아내가 자신을 살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10초, 20초, 30초. 상철의 경련이 점차 잦아들었다. 뻗었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가 멈췄다. 부엌에는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웅궁거렸다. 경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그것은 자유의 냄새였다. 그제야 경희는 부엌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그리고 영이 톤을 바꾸었다. 비명을 질렀다. 아주 처절하고 다급하게. 도연아, 아빠가 여보, 정신 차려요. 응급실 앞 복도는 차가웠다. 사망하셨습니다. 쌓이는 급성 뇌출혈입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사의 건조한 사망 선고가 내려졌다.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친척들도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소리를 냈다. 경희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사람들은 그것을 슬픔의 눈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신우이가 다가와 경희를 안으며 위로했다. 언니 어떡해? 오빠 불쌍해서 어떡해? 경희는 신우이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울고 있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곳 명치 끝에 묵직하게 걸려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간 기분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화가 되는 느낌이었다. 끝났다. 하지만 경희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지독한 막장 드라마의 시작이라는 것을. 상철이 남기고 간 것은 빚과 배신,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올 불청객뿐만이 아니었다. 경희의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상철의 휴대폰이었다. 경희가 슬쩍 화면을 확인했다. 오빠 왜 안 와? 나 기다리다 지쳐. 빨리 와. 경희는 조용히 휴대폰 전원을 껐다. 기다려. 곧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다. 장례식장 특유의 국화향과 향냄새가 코를 찔렀다. 영정 사진 속 상철은 근엄한 표정으로 조문객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어서도 그는 여전히 이 집안의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경희는 검은색 상복 상푸을 입고 상주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릎이 저려왔지만 표정은 담담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너무 큰 슬픔에 잠겨 넋이 나간 것이라 생각했다. 아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밥이라도 좀 챙겨 드세요. 친척들이 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경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맞는 말이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그것도 아주 잘. 하지만 그 평온한 다짐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비키세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막아.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엄숙한 장례식장의 공기를 찢어놓았다. 도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입구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검은색 레이스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빈소 안으로 들어왔다. 짙은 화장의 명품 가방. 누가 봐도 조문객의 복장이라기엔 지나치게 화려했다. 어제 꽃바구니를 보냈던 그 여자. 최미자 5도세였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으며 통곡을 시작했다. 오빠, 으허엉? 오빠, 나 두고 가면 어떡해.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했잖아. 조문객들의 젓가락질이 멈췄다. 육개장을 먹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자에게 꽂혔다. 친척들은 입을 떡 벌리고 경희의 눈치를 살폈다. 저 여자 누구야? 오빠라니 설마. 미자는 주위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영정 사진을 향해 기어갔다. 내가 선물한 넥타이도 못 매보고 가면 어떡해.
오빠가 마누라 꼴 보기 싫다고 나랑 살고 싶다고 그랬는데 흑흑 선을 넘었다. 단순한 불륜녀의 난입이 아니었다. 이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킨 경희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경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참으세요. 제가 내보낼게요. 도연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미자의 팔을 잡았다. 아줌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이거 놔. 네가 도연이니? 너 대학 등록금 내 아빠가 나한테 빌려간 돈으로 낸 거야. 어디서 어른 몸에 손을 대. 미자가 도연을 거칠게 뿌리쳤다. 도연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다. 미자는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경희를 노려보았다. 언니 저 좀 봐요. 오빠 보험금 나오죠? 이제 저한테 빚진 게 5천이에요. 그거 받고 위자료도 받아야겠으니까 변호사 부르기 전에 좋게 해결합시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남편의 시신 앞에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 내연녀. 경희는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방금 주방에서 받아온 뜨거운 육개장 그릇이 들려 있었다. 붉은 고추기름이 둥둥 뜬 아주 뜨겁고 얼큰한 국물이었다. 돈, 경희가 미자 앞에 섰다. 미자는 경희의 꼿꼿한 태도에 잠시 움찔했지만 곧 코웃음을 쳤다. 그래요. 오빠가 나한테 쓴 돈이 얼만데 억울해서라도 받아야 촥악 비명이 장례식장을 뒤흔들었다. 경희가 들고 있던 육개장 한 그릇을 미자의 얼굴과 가슴팍에 그대로 끼얹어버린 것이다. 붉은 국물이 미자의 하얀 진주 목걸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건더기인 대파와 고사리가 그녀의 머리카락과 명품 원피스에 덕지덕지 붙었다. 뜨거운 국물 때문에 화장이 번지며 미자의 얼굴은 괴물처럼 변했다. 아, 뜨거워 미쳤어. 이 미친 여편네가. 미자가 펄쩍펄쩍 뛰며 소리쳤다. 경희는 빈 그릇을 바닥에 쨍그랑 던져버렸다. 그리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 남편 제삿밥은 자격 있는 사람만 먹는 거야. 경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례식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다. 어디서 더러운 입으로 돈 타령이야. 네가 5천을 빌려줬든 몸을 줬든 그건 저기 누워있는 놈한테 가서 따져. 지옥까지 쫓아가서 받으라고. 그녀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숨을 쉬지 못했다. 평소 순종적이고 말없던 경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30년의 한 H엔 이 폭발한 여자의 눈빛은 살기, 사치 그 자체였다. 경호원 뭐해요? 이 잡것 당장 끌어내요. 경희가 소리치자 멍하니 서있던 장례식장 직원들이 그제야 달려들었다. 이거 놔 고소할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둬. 미자는 육개장 국물을 뚝뚝 흘리며 질질 끌려나갔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경희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다. 상황이 정리되자 정적이 찾아왔다. 도연도 친척들도 겁에 질린 눈으로 경희를 바라보았다. 경희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어 감췄다. 죄송합니다. 소란을 피웠네요. 경희가 조문객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식사들 계속하세요. 국이 식었으면 새로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녀는 다시 상주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영정 사진 속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 봤어 당신이 사랑했다던 여자의 꼴을. 그리고 똑바로 봐. 이제 이 집안의 주인이 누구인지. 상철의 영정 사진은 여전히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어쩐지 그 눈빛이 겁에 질려 보이는 것은 착각일까. 경희는 입가에 묻은 국물 자국을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맵고 짠 냄새가 났다. 그것은 승리의 냄새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경희는 집 정리를 시작했다. 상철의 옷장을 열었다. 비싼 양복 골프웨어 넥타이들이 가득했다. 예전 같았으면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하며 벌벌 떨었을 물건들이었다. 경희는 주방에서 가장 잘 드는 가위를 가져왔다. 서걱, 서걱. 이태리제 양복의 어깨 부분이 찰려나갔다. 실크 넥타이는 반토막이 났다. 와이셔츠는 걸레 조각처럼 찢겨 바닥에 뒹굴었다.
한 벌, 두 벌, 10벌, 1시간 동안 옷을 자르고 찢었다. 방 안은 옷감 조각들로 난장판이 되었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팔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인생, 내 청춘. 가위질을 할 때마다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다.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자신의 59년 인생에 대한 애도였다. 이제 다 필요 없어. 경희는 찢어진 옷가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었다.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5개가 꽉 찼다. 그녀는 그것들을 현관 밖에 내다 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텅 빈 옷장을 바라보았다. 횡하니 비어버린 공간. 그제야 경희는 깨달았다. 남편의 흔적을 지우는 것은 곧 자신의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노트를 꺼냈다. 결혼 전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며 적어두었던 레시피 노트였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경희는 노트를 가슴에 품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이제 시작이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아닌 이경희의 인생이 탁, 탁, 탁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은행 창구를 울렸다. 그것은 상철의 인생을 정리하는 소리이자 경희의 족쇄가 풀리는 소리였다.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은행 직원이 통장을 건넸다. 사망보험금과 상철이 몰래 드러났던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금을 합친 돈이었다. 평생 만져본 적 없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경희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옆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더미 때문이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빚이 좀 있으셨네요. 도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카드론 대부업체 대출, 그리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서 1억 5천만 원. 상철은 겉으로는 호탕한 척했지만 뒤로는 도박과 유흥 그리고 여자들에게 돈을 뿌리느라 빚더미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미친 인간. 경희는 헛웃음을 흘렸다. 평생 생활비 10만 원 더 달라고 하면 벌벌 떨던 사람이 밖에서는 억 단위로 돈을 쓰고 다녔다니. 도연아, 갚아버리자. 내다요? 그럼 남는 게 절반밖에 안 되는데요. 더러운 돈은 남겨두는 거 아니야. 싹 다 갚고 깨끗하게 털자. 경희는 망설임 없이 빚을 청산했다. 그리고 곧바로 부동산으로 향했다. 사장님, 지금 사는 아파트 내놓을게요. 금매로요. 빨리 팔아주세요. 30년을 살았던 감옥 같은 집, 벽지 하나 장판 하나까지 상철의 고함 소리가 배어있는 그곳을 경희는 단 하루도 더 견딜 수 없었다. 한 달 후 빚을 다 갚고 아파트를 판 돈과 보험금을 합치니 손에 쥔 돈은 딱 2억 원이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를 사기엔 부족했지만 경희의 꿈을 시작하기엔 충분한 돈이었다. 경희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낡은 상가 건물을 하나 계약했다. 어머니, 여기 너무 낡았는데요. 인테리어 비용이 더 나오겠어요. 도연이 천장에서 칠이 벗겨진 곳을 가리키며 걱정했다. 1층은 15평 남짓한 공간이었고 안쪽에는 작은 방이 하나 딸려 있어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다. 경희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다. 낡은 나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났지만 그녀의 코끝에는 이미 고소한 빵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아니야, 여기면 돼. 볕이 잘 들잖아. 경희가 통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손으로 만져보며 웃었다. 엄마는 화려한 건 싫어, 종겨. 그냥 따뜻한 빵집을 하고 싶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페인트 칠과 청소는 직접 했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간판을 다는 날이었다. 간판 이름은 뭘로 하시겠어요? 요즘은 불어로 된 거 많이 하시던데. 르뿌띠 뭐 이런 거요. 간판업자의 말에 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미리 적어온 메모지를 건넸다. 아니요, 이걸로 해주세요. 업자가 메모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경희 제빵소 본인 성함이세요? 네, 제 이름이에요. 투박하지만 정직한 고딕체로 쓰인 간판이 올라갔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만 불렸던 그녀가 59세가 되어서야
온전히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내건 순간이었다. 도연이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듯 눈시울을 붉혔다. 엄마, 멋지다. 진짜 멋져요. 개업 첫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경희는 눈을 떴다. 피곤하지 않았다. 오븐을 예열하고 전날 숙성시켜둔 반죽을 꺼냈다. 아기 엉덩이처럼 보드랍고 찰진 반죽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상철은 항상 말했다. 여자가 집구석에서 밀가루나 만지작거리니까 살이 찌지.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오직 오븐 타이머 소리와 빵이 부풀어 오르는 향기로운 소리뿐이었다. 오전 7시. 첫 번째 단팥빵이 오븐에서 나왔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표면에 윤기가 흘렀다. 경희는 갓 구운 빵을 반으로 갈랐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한 파탄금과 부드러운 빵의 풍미가 입안 가득 퍼졌다. 맛있다. 혼자 중걸거렸다. 눈물이 한 방울 빵 위로 떨어졌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재능이 이 작은 빵 안에서 폭발하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고소한 냄새에 이끌린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 여기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들어왔어요. 사장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 이거 하나 먹어봐도 돼요. 경희는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갓 구운 단팥빵 드셔보세요. 그녀의 미소에는 그늘이 없었다. 상철의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그 서늘한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소녀처럼 들뜬 열정만이 가득했다. 첫날 매출은 기대 이상이었다. 빵은 오후 3시가 되기도 전에 동이 났다. 죄송해요 손님. 오늘은 다 팔려서요. 내일 더 맛있게 구워 놓을게요. 빈 트레이를 정리하며 경희는 계산대의 돈통을 열어보았다.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지폐가 수북했다. 남편에게 구걸해서 받은 생활비가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의 땀과 기술로 번 돈이었다. 행복해. 경희는 가게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평화로워 보였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행의 씨앗을 품고 온다고 했던가. 끼익. 경첩이 녹슨 탓인지 가게 출입문이 닫힐 때마다 거슬리는 소음이 났다. 아, 저거 기름칠을 좀 해야 하나? 경희가 문 쪽으로 다가가던 그때였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작업복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세련된 느낌을 주는 중년의 남자. 손에는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경희를 보는 대신 소리나는 문 경첩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사장님 문소리가 아주 요란하네요. 동네방네에 빵 굽는다고 소문내시려고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경희를 보며 씩 웃었다. 눈가에 잡히는 주름조차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이 햇빛에 반짝였다. 경희의 심장이 묘하게 덜컹거렸다. 그것은 설렘이었을까? 아니면 다가올 파국을 알리는 경고였을까? 아, 네. 문이 좀 낡아서요. 제가 좀 봐드릴까요? 이 근처 현장 나왔다가 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홀린 듯이 들어왔거든요. 준호가 자연스럽게 공구 가방을 내려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기름칠한 듯 부드러웠고 눈빛은 끈적하지 않으면서도 깊었다. 상철과는 정반대의 종류의 남자였다. 경희는 침을 꿀꺽 삼켰다. 자유를 찾은 그녀의 성, 챙인 이경희 제빵소에 트로이의 목마가 막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윙, 윙, 척, 전동 드릴 돌아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준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경첩 나사를 조였다. 그의 팔뚝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다. 경희는 계산대 뒤에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상철은 집안에 고장난 물건이 있으면 발로 차거나 욕을 했다. 이놈의 집구석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이 상철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달랐다. 자, 한번 열어보세요. 준호가 이마의 땀을 소매로 훔치며 웃었다. 경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밀었다. 스르르르. 소름 끼치던 쇳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문은 부드럽게 열리고 닫혔다.
세상에 진짜 소리가 안 나네요. 기름칠 좀 하고 수평만 맞추면 되는 거였어요. 별거 아닙니다. 준호가 공구를 챙기며 겸손하게 말했다. 수리비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출장비까지 해서. 에이, 동네 이웃끼리 무슨 돈을 받습니까? 대신 준호가 진열대에 빵을 가리켰다. 저 소보로 빵 하나면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경희는 얼른 소보로 빵 2개와 우유를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갓 구운 크림빵 하나를 더 넣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정말 감사해서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사장님. 준호는 그 자리에서 빵 봉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와, 이거 진짜인데요. 프랜차이즈 빵이랑 차원이 다른데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사장님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요. 경희의 얼굴이 붉어졌다. 칭찬. 낯간지럽지만 듣기 좋은 말. 상철에게서는 평생 야, 빵이 왜 이렇게 달아 설탕 들이부었냐 같은 타박만 들었었다. 과찬이세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이건 기술이 아니라 정성입니다. 남편분은 좋으시겠어요. 매일 이런 빵 드실 수 있어서. 순간 경희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찰나였지만 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아, 제가 실례되는 말을 했나요? 아니요. 남편은 작년에 세상 떠났어요. 경희가 담담하게 말했다. 준호의 표정이 진지하게 변했다. 그는 가볍게 위로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그윽한 눈빛으로 경희를 응시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픈 데를 건드렸네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인데요, 뭐. 혼자서 이렇게 가게 꾸려나가시는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러워요. 존경. 그 단어가 경희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혔다. 무시와 멸시만 받던 그녀에게 누군가 존경한다고 말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빵이 생각나서라도 와야겠네요. 준호는 정중하게 목례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소리는 나지 않았다. 경희는 그가 사라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이경희 제빵소의 단골이 되었다. 그는 일주일에 3~4번씩 들렀다. 단순히 빵만 사러 오는 게 아니었다. 사장님, 저기 전구 나갔네요. 제가 갈아드릴게요. 선반이 좀 흔들리는데 나사 좀 조여야겠어요. 그는 가게의 낡은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주었다. 정우를 갈아주고 흔들리는 테이블 다리를 고정해주고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대신 옮겨주었다. 경희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오후 4시가 되면 무의식적으로 문을 쳐다보게 되었다. 오늘은 안 오시나 기다림은 설렘이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이었다. 장마철이라 손님이 뚝 끊겨 일찍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다.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딸랑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다. 우산을 썼는데도 한쪽 어깨가 다 젖어 있었다. 비가 엄청 쏟아지네요. 어머, 옷이 다 젖으셨네요. 수건 좀 드릴까요? 경희가 수건을 건네자 준호가 머리를 털며 웃었다. 사장님 걱정돼서 왔죠? 이 비에 혼자 마감하고 가시려면 무서우실까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걱정? 보호? 차 한잔 하실래요? 따뜻한 거. 경희는 따뜻한 유자차를 내왔다. 좁은 가게 안빗소리와 유자향기 그리고 2 남녀. 준호가 찻잔을 주며 입을 열었다. 사실 저도 혼자입니다. 네, 이혼했어요. 5년 전에. 성격 차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부족했죠. 일만 하느라 아내 외롭게 했거든요. 준호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이 경희의 모성애를 자극했다. 힘드셨겠어요. 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불 꺼진 방이 제일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밖으로 돌게 되고. 근데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따뜻한 빵 냄새도 좋고 사장님 미소도 좋고. 준호가 고개를 들어 경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사장님은 웃을 때 참 고우세요. 경희는 숨을 멈췄다. 얼굴이 화끈거려 터질 것 같았다. 59세의 여자에게 곱다고 말해주는 남자.
준호의 시선이 경혜의 손으로 향했다. 오븐에 대어 생긴 흉터가 있는 거친 손. 경희는 부끄러워 손을 테이블 아래로 감추려 했다. 하지만 준호가 빨랐다. 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경희의 손등을 덮었다. 따뜻하고 거칠고 단단한 남자의 손. 경희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준호는 놓지 않았다. 꽉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이 손, 고생 많이 한 손이네요.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준호의 엄지손가락이 경희의 화상 흉터를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찌릿한 전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것은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었다. 30년 동안 말라 비틀어졌던 우물에 물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사장님, 아니 경희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경희 씨. 누구 엄마도 여보도 아닌 내 이름. 경희는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건 위험하다고 너무 빠르다고. 하지만 그녀의 입술은 마음과는 다르게 움직였다. 네. 준호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사냥꾼이 덫에 걸린 사슴을 보며 짓는 미소처럼 아주 은밀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비 그치면 데려다 드릴게요. 오늘은 당신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네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빗소리에 묻혀 경희는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유를 찾았다고 생각했던 그녀는 지금 스스로 제 발로 걸어 새로운 더 화려한 감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여름 장마는 지독했다. 며칠째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쏟아졌다. 가게 안은 습기와 오븐의 열기로 후끈거렸다. 에어컨을 틀어도 빵을 굽는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다. 경희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반죽을 치댔다. 철썩, 철썩. 하얀 밀가루 반죽이 작업대 위에 부딪히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었다. 끼익. 뒷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오늘은 손님이 아니라 가게 뒤편 창고에 누수를 봐주러 온 참이었다. 경희 씨 창고 천장은 다 막았어요. 이제 비 안 셀 겁니다. 준호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기며 주방으로 들어왔다. 땀과 비에 젖은 그의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탄탄한 상체 근육이 그대로 드러났다. 경희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반죽만 더 세게 내려쳤다. 고생하셨어요. 이거 어쩌죠? 사례라도 해야 하는데. 사례는 됐고 시원한 물이나 한 잔 주세요. 경희가 냉장고에서 물병을 꺼내 컵에 따랐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가 다가와 컵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쳤다. 차가웠다. 그리고 뜨거웠다. 준호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의 목을대가 움직이는 모습이 경희의 눈에 슬로 비디오처럼 박혔다. 남자의 냄새. 땀 냄새와 스킨향 그리고 비 냄새가 섞인 그 원초적인 향기가 경희의 코끝을 자극했다. 경희 씨. 준호가 컵을 내려놓으며 불렀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잠겨 있었다. 네. 얼굴에 뭐 묻었어요? 준호가 손을 뻗어 경혜의 뺨을 닦아주었다. 하얀 밀가루였다. 하지만 그의 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뺨을 타고 내려와 턱선을 그리고 목덜미를 부드럽게 감쌌다. 가게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다. 이래도 됩니까? 준호가 물었다. 허락을 구하는 신사적인 질문이었지만 눈빛은 이미 경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경희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준호의 입술이 경희의 입술을 덮쳤다. 거칠지 않았다. 상철처럼 욕구 배설을 위해 달려드는 짐승 같은 키스가 아니었다. 부드럽게 혀끝으로 입술을 열고 천천히 안을 탐색하는 농밀한 키스였다. 으읍! 경희의 입에서 엉돌린 신음이 터져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다. 준호가 단단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아 지탱해 주었다. 그는 경희를 들어 올려 반죽 작업대 위에 앉혔다. 하얀 밀가루 가루가 공중으로 피어올랐다. 준호 씨, 여기는 괜찮아요. 아무도 안 봐요. 우리 둘뿐이잖아요.
준호는 경희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의 손이 경희의 앞치마 끈을 풀었다. 낡은 티셔츠 안으로 뜨거운 손바닥이 들어왔다. 찌릿! 경희는 등을 활처럼 휘었다. 59세의 고에이스 59세의 몸. 늙고 추하다 하고 생각했던 자신의 몸이 남자의 손길 하나에 반응하고 있었다. 가슴이 뛰고 아랫배가 저릿하고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나 아직 여자구나. 상철은 언제나 불을 끄고 했다. 징그럽게 늙어가지고 라는 말을 내뱉으며 의무적으로 움직이다가 코를 골며 잠들곤 했다. 그래서 경희는 자신이 말라 죽은 나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준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듯 감각이 살아났다. 아름다워요 경희씨, 미치겠어. 준호가 경희의 목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그 달콤한 거짓말이 경희에게는 구원처럼 들렸다. 작업대 위 흩뿌려진 밀가루 위에서 두 사람은 뒤엉켰다. 오븐의 타이머 소리가 째깍째깍 울렸지만 들리지 않았다. 격렬했다. 경희는 준호의 등을 꽉 끌어안고 손톱을 세웠다. 죄책감 따위는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죽은 남편도 아들도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쾌락과 살아있다는 강렬한 확신뿐이었다. 아, 흑, 준호씨. 절정의 순간 경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자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가게 안은 고요했다. 두 사람은 작업대 아래 바닥에 엉켜 앉아 있었다. 경희는 준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준호가 경희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후회해요. 준호가 물었다. 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꿈만 같아요. 꿈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준호가 경희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경희 씨, 이제 당신은 내 여자예요. 알겠죠? 내 여자. 그 말이 너무나 달콤해서 경희는 그 속에 숨겨진 소유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네, 당신 여자 할게요. 경희는 준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 시각 유리창 밖에서는 번개가 번쩍 치고 천둥이 울렸다. 마치 앞으로 닥쳐올 파국을 경고하듯. 하지만 사랑에 눈이 먼 경희는 그저 준호의 천이 따뜻하다고만 느꼈다.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지금 껴안고 있는 것이 구명조끼가 아니라 서서히 목을 조여올 밧줄이라는 사실을. 바닥에 흩어진 밀가루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되돌릴 수 없는 흔적이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경희의 얼굴에는 봄이 왔다. 어머니, 요즘 정말 회춘하셨네요. 피부에서 광이 나요. 주말에 들른 도연이 놀란 눈으로 말했다. 경희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수줍게 웃었다. 칙칙했던 무채색 옷들은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옅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입고 입술에는 코랄빛 립스틱을 발랐다.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냥 장사가 잘 돼서 그런가 봐. 다행이에요. 아 참. 어머니 목에 그거 뭐예요? 새로 사셨어요. 도연이 경희의 목에서 반짝이는 얇은 금목걸이를 가리켰다. 경희는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응. 하나 장만했어. 나도 이제 좀 꾸미고 살려고. 거짓말이었다. 그것은 준호가 우리의 100일이라며 선물해 준 것이었다. 며칠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였다. 준호는 스테이크를 썰어주며 작은 벨벳 상자를 내밀었다. 경희 씨 목이 허전해 보여서요. 상자를 여자 치먼 본가에 시험 18K 금목걸이가 나왔다. 작은 자물쇠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어머, 너무 비싸 보이는데. 당신한테는 싼 거죠. 내가 걸어줄게요. 준호는 경희의 뒤로 가서 목걸이를 채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이 살에 닿자 경희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준호의 뜨거운 입술이 목덜미에 닿았다. 경희 씨, 이거 웬만하면 빼지 마요. 네. 잘 때도 씻을 때도. 내 생각하면서 차고 있어요. 이게 당신이 내 거라는 증표니까. 그 말이 당시에는 로맨틱하게 들렸다. 상철은 결혼 반지조차 술 먹고 잃어버린 사람이었다.
그런데 나를 자신의 것이라고 증명하고 싶어 하는 남자라니. 경희는 그 구속감이 사랑의 크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 사랑의 실체는 금세 드러나기 시작했다. 오후 2시 빵집이 한창 바쁠 때였다. 준호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일하는 척하며 경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거의 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사장님, 단팥빵 5개만 주세요. 30대 중반의 남자, 단골 손님이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경희가 밝게 웃으며 빵을 담았다. 네, 아이들이 사장님 빵 아니면 안 먹겠다고 난리라서요. 서비스로 주신 쿠키도 잘 먹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아이고, 예뻐라. 이거 갓 구운 건데 하나 더 가져가세요. 경희는 덤으로 빵 하나를 더 넣어주며 환하게 웃었다. 손님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다. 훈훈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준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손님이 나가자마자 준호가 계산대로 다가왔다. 경희 씨. 네. 방금 그 남자한테 왜 그렇게 웃어요? 경희는 의아한 표정으로 준호를 쳐다봤다. 네, 단골 손님이잖아요. 아이 아빠인데. 단골이면 다 퍼줍니까? 아주 입이 귀에 걸리던데요. 서비스는 또 왜 줘요?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경희는 당황했다. 준호 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장사하다 보면 서비스도 주고 웃기도 하는 거지. 장사 핑계 대지 마요. 내가 보니까 경희 씨는 남자들한테 너무 해퍼요. 해프다. 경희의 머릿속이 멍해졌다. 평생 정숙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해프다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요.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하는 말 아니야. 다른 놈들이 당신 보고 해벌쭉하는 것 꼴을 내가 어떻게 참아. 준호가 갑자기 계산대를 쾅 내리쳤다. 쾅 경희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다. 준호의 눈빛. 그것은 3개월간 보여주었던 그 다정하고 젠틀한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 안이 자신의 소유물을 누가 건드릴까봐 으르렁거리는 미친 가해와 같았다. 그리고 준호가 경희의 블라우스를 손가락으로 튕겼다. 이 옷 당장 갈아입어요. 네, 왜요? 이거 예쁘다고. 목선이 너무 파였잖아요. 빵 굽는 여자가 쇄골은 왜 드러내고 다닙니까? 놈들이 쳐다보라고 작정했어요. 경희는 어리 빠져 자신의 가슴팍을 내려다보았다. 평범한 블라우스였다. 전혀 야하지 않았다. 준호 씨, 당신 지금 이상해. 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이 조심성이 없는 거야. 당신 내 여자라며. 내 여자면 내 말 들어야지. 준호가 소리를 지르자 경희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상철의 그림자가 준호에게서 겹쳐 보였다. 아니야. 준호 씨는 상철이랑 달라. 이건 질투야.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경희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애썼다. 그때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는 겁에 질린 경희의 표정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며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준호가 경희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경희 씨가 오늘 너무 예뻐서 다른 놈들이 쳐다보는 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나 버리지 않을 거죠, 응? 병 주고 약 주기.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이었다. 하지만 사랑의 목마른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운 경희는 그 사과를 덥석 받아들였다. 알았어요. 내가 조심할게요. 그래요. 앞치마 좀 더 위로 올려 묶고 손님들한테는 사무적으로 대해야 해요. 알겠죠? 준호는 경희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날 밤 경희는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들어갔다. 거울을 보았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유난히 반짝였다. 자물쇠 모양의 펜던트. 빼지 마요. 내 거라는 증표니까. 경희는 목걸이의 잠금 장치에 손을 가져갔다. 하루 종일 목을 조이는 느낌이 들어 답답했다. 잠깐이라도 풀고 싶었다. 하지만 준호의 낮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 말 들어야지. 경희는 손을 떨구었다. 목걸이를 빼면 준호가 또 화를 낼 것 같았다. 그가 화를 내면
갓 시작된 이 달콤한 행복이 깨져버릴 것 같았다. 그래,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경희는 목걸이를 찬 채로 샤워기 물줄기를 맞았다. 따뜻한 물이 흘러내렸지만 가슴 한구석은 서늘하게 식어갔다.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지금 스스로 감옥문을 잠그고 열쇠를 준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목걸이는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름답게 포장된 개목걸이였다. 겨울이 시작되고 있었다. 가게 밖에는 찬바람이 불었지만 가게 안은 다른 의미로 살얼음판이었다. 학생 그만 나와요. 오늘부로 해고야. 준호가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생 민재 22세에게 돈봉투를 던지듯 내밀었다.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경희를 쳐다봤다. 네, 사장님. 저 잘리는 거예요? 경희가 놀라서 뛰어왔다. 준호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민재 학생은 내가 무거운 거 들기 힘들어서 뽑은. 그러니까 내가 들어준다고 했잖아. 준호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내가 있는데 왜 젊은 놈을 들여 이 새끼가 아까부터 당신 엉덩이 쳐다보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게 무슨 억지예요? 민재는 조카뻘이에요. 조카는 무슨 수컷은 다 똑같아. 어린 놈이 더 밝히는 법이야. 당장 꺼져. 준호가 민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겁에 질린 민재는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거리고 도망치듯 가게를 나갔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경희는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다. 창피하고 서러웠다. 당신 정말 너무해. 다 당신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야.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휘파람을 불며 의자에 앉았다. 경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그 말투.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상철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었다. 준호의 오피스텔. 그는 요리 솜씨를 뽐내겠다며 스테이크를 굽고 와인을 따랐다. 분위기는 로맨틱해 보였지만 경희는 죄인처럼 눈치를 보고 있었다. 저기, 준호이 씨. 왜요? 고기가 질겨요. 아니요, 맛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일 저녁에 못 만날 것 같아서요. 준호의 나이프질이 끽 소리를 내며 접시를 긁었다. 그 소리에 경희의 심장이 덜컹했다. 왜요? 내일이 도연이 생일이라서요. 아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들 그 다 큰 놈 생일을 챙겨줘야요. 그래도 아들이잖아요. 남편 죽고 첫 생일인데 엄마가 챙겨줘야죠. 취소해요. 네. 나랑 영화 보기로 했잖아. 기억 안 나요? 영화 약속 따위는 없었다. 준호가 지금 막 지어낸 것이었다. 준호 씨 억지 부리지 마요.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이에요. 도연이도 기다리고. 도연이 지겨워 죽겠네 진짜. 준호가 갑자기 와인잔을 집어들었다. 쨍그랑 와인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붉은 와인이 벽지를 타고 핏물처럼 흘러 내렸다. 경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다. 당신 지금 누구랑 연애해 나야? 아들이야. 왜 나보다 그 새끼를 더 챙겨 내가 당신한테 쏟은 돈이 얼만데 감히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 그는 더 이상 젠틀한 신사가 아니었다. 눈은 뒤집혀 있었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다. 나를 무시해 감히 내깐년이 나를? 그 순간 시간과 공간이 뒤틀렸다. 경희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준호가 아니었다. 누렇게 뜬 얼굴에 배가 나온 남자. 술 냄새를 풍기며 밥상을 엎던 남자. 상철이었다. 감히 내깐년이 나를 30년 동안 경희를 옥죄었던 그 악마의 주문. 준호의 고함 소리 위로 상철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다. 준호의 일그러진 표정 위로 상철의 비웃는 얼굴이 오버랩되었다. 경희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아, 피한 게 아니었어. 그녀는 상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도망쳐온 곳은 리모델링만 새로 한 또 다른 감옥이었다. 아니, 더 지독한 곳이었다.
상철은 무관심하기라도 했지 이 남자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간수였다. 자, 잘못했어요. 경희가 본능적으로 빌었다. 30년간 학습된 생존 본능이었다. 그 모습을 본 준호가 갑자기 표정을 풀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바닥에 주저앉은 경희를 끌어안았다. 경희 씨 놀랐어요. 미안해. 내가 욱해서 그랬어. 그는 경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 질투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 알잖아, 내 마음. 준호는 경희의 눈물을 혀로 핥았다. 가지마. 내일 나랑 있어. 응.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경희는 준호의 품에 안겨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공포로 텅 비어 있었다. 벽을 타고 흐르는 붉은 와인이 마치 자신의 피처럼 보였다. 도망쳐야 해. 경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울렸다. 이러다간 죽어.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준호의 팔은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그녀를 조이고 있었다. 그리고 목에 걸린 자물쇠, 목걸이가 차갑게 식어 심장을 찌르고 있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상은 하얗게 덮였지만 경희의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남편의 망령이 젊은 남자의 탈을 쓰고 다시 돌아왔다. 준호와의 관계는 이제 연애가 아니라 감시와 처벌의 연속이었다. 어디야 영상통화 켜봐. 누구랑 있어? 남자 목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지는 전화와 메시지. 가게에 있는 동안에도 준호는 불쑥불쑥 찾아와 CCTV를 확인하듯 손님들을 훑어보고 갔다. 경희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다. 상철은 적어도 집 밖에서는 경희에게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경희의 일거수일투족을 소유하려 했다. 어느 화요일 오후 경희는 도망치듯 가게를 나왔다. 은행 좀 다녀올게요. 대출 상담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준호에게는 그렇게 둘러댔다. 은행은 핑계였다. 그녀는 그저 혼자 숨 쉴 공간이 필요했다. 정처지 없이 거리를 걷던 경희의 발길이 멈춘 곳은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이었다. 라는 간판이 보였다. 딸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났다. 준호의 향수 냄새도 빵 굽는 기름 냄새도 없는 청정구역이었다. 어서 오세요. 서점 주인이 인사를 건넸다. 단발머리에 지적인 인상을 가진 50대 중반의 여성 정지형 55세였다. 경희는 구석자리에 숨듯 앉아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책장을 넘기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갑자기 눈물이 툭 하고 책 위로 떨어졌다. 한 방울이 떨어지자 댐이 무너진 듯 오열이 터져 나왔다. 흑. 경희는 입을 틀어막았다. 서점 안에 손님들이 쳐다볼까봐 겁이 났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따뜻한 김이 나는 머그잔이 테이블 위에 놓였다. 울고 싶을 땐 그냥 우세요. 여기서는 그래도 돼요. 지영이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동정하는 기색 없이 담담하게 휴지를 건넸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주책이라. 아니요. 사는 게 다 그렇죠. 저도 이 가게 차리기 전엔 매일 울었어요. 지영이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다. 그 편안한 미소에 경희는 무장해제되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경희는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숨막히는 연애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 위험하네요. 전형적인 통제광이에요. 통제광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조종하는 사람들이죠. 그거 사랑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누군가 명확하게 정의 내려준 것은 처음이었다. 폭력. 오늘 저녁에 여기서 독서 모임이 있어요. 이름은 워디예요. 가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경희 씨도 참석해봐요. 제가 가도 될까요? 책도 잘 안 읽는데. 책 읽는 모임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 사는 이야기 하는 곳이에요. 와서 들어만 봐요. 저녁 7시. 서점 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서점 중앙의 긴 테이블에 6명의 중년 여성들이 모였다.
가정주부, 은퇴한 교사, 이혼녀 등 다양했다. 새로운 멤버시네요. 환영해요. 따뜻한 박수가 쏟아졌다. 경희는 쭈뼛거리며 자리에 앉았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잃어버린 이름이었다. 전 평생 민수 엄마로 살았어요.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나니까 제 이름이 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전 남편 병수발 10년 하고 사별했어요. 주위에서는 10년 왔다고 칭찬하는데 솔직히 남편 죽고 나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어요. 솔직하고 거침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졌다. 억압 희생, 그리고 뒤늦게 찾은 자. 모두 경희의 이야기 같았다. 한 회원이 경희를 보며 물었다. 경희님은 어떠세요? 경희는 목에 걸린 자물쇠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저는 평생 남 눈치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감옥에 갇힌 기분이에요. 무서워요. 혼자 되는 게 무섭고 그 사람한테서 벗어나는 것도 무서워요. 떨리는 고백이었다. 정적이 흘러얼었다. 비난이나 충고가 쏟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옆자리에 앉은 회원이 조용히 경희의 손을 잡아주었다. 안 무서운 게 이상한 거죠. 우린 다 겁쟁이였어요. 맞아요. 근데 경희 씨 그거 알아요. 혼자 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죽는 거예요. 지영이 경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어요. 남자 없이도 누구의 아내나 애인이 아니어도 그냥 이경희 자체로요. 가치 있다. 그 말이 경희의 얼어붙은 심장에 불씨를 지폈다. 30년 전 상철에게 들었던 너 같은 건 아무것도 못해 라는 저주. 최근 준호에게 듣고 있는 넌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세뇌.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한마디였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희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칼 하나가 생겼다. 준호의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자마자 준호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은행 간다더니 왜 이렇게 늦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취조하듯 쏟아지는 질문. 예전 같았으면 겁에 질려 미안해요 배터리가 없어서 라며 빌었을 것이다. 하지만 경희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주머니 속에서 서점에서 받은 책갈피를 꽉 쥐었다. 피곤해서 사우나 좀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다. 생애 첫 의도적인 거짓말. 사우나 혼자? 네, 요즘 몸이 너무 찌뿌둥해서요. 뜨거운 물에 좀 지지고 나니까 살 것 같네요. 경희는 태연하게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을 보았다. 목에는 여전히 준호가 채운 족쇄 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경희는 목걸이를 노려보았다. 기다려. 내가 내 손으로 끊어버릴 테니까. 그날 밤 준호는 경희를 안으려 했다. 경희는 거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책방 쉼표의 따뜻한 공기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았다. 도망칠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군대가 있다는 것을. 방역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카페 하는 점심시간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다. 경희는 일부러 가장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카페를 골랐다. 이것은 지영 멘토 이 알려준 조언이었다. 헤어지자고 할 때는 반드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요. 그리고 단호하게. 준호가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여전히 젠틀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갑자기 보자고 해서 놀랐어요. 보고 싶어서 불렀나. 준호가 경희의 손을 잡으려 했다. 경희는 찻잔을 들어 슬쩍 피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자물쇠 펜던트가 달린 금목걸이였다. 준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게 뭐예요?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그만 만나요. 경희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려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그만 만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숨이 막혀요. 준호 씨의 집착 의심.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나는 연애를 하고 싶었지 감시당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경희는 준비해온 말을 쏟아냈다. 준호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집착 감시? 그게 다 사랑이라니까 내가 당신 아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폭력이에요. 폭력. 그 단어가 나오자 준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야, 이경희? 너 지금 배가 불렀구나. 늙은 과부 데려다가 여왕 대접해줬더니 이제 와서 날 차. 쿵.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반말과 모욕. 카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람들 봐요. 조용히 해요. 보라고 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 가게 고쳐주고 옷 사입히고 내가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준호가 테이블을 쾅 내리쳤다. 경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할 말 없어요. 가게랑 집에 찾아오지 마세요. 연락도 하지 말고요. 경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빠져나왔다. 뒤에서 준호의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귀를 막고 빠른 걸음으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드디어 그 목걸이를 그 개목걸이를 벗어던진 것이다. 그날 밤부터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어대기 시작했다.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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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 문자 메시지가 폭우처럼 쏟아졌다.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전화 좀 받아. 너 거기서 멈춰. 뒤돌아보지 마. 지금 내 가게 앞이야. 불 꺼졌네. 어디 갔어? 다른 남자 생겼지. 어떤 새끼야? 죽여버릴 거야. 애원과 협박 회유와 분노가 1분 간격으로 오갔다. 차단해도 소용없었다. 그는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왔고 다른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경희는 가게 문을 잠그고 안쪽 방에 숨어 벌벌 떨었다. 창문 밖 가로등 아래 검은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이 보였다.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 준호였다. 그는 하염없이 가게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늑대처럼. 3일째 되던 날 가게의 유리창에 빨간 락카로 낙서가 되어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경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울면서 낙서를 지웠다. 수세미로 문지르는 손등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것 뿐인데.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무서웠다. 보복당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도연이 알게 될까봐 두려웠다. 엄마가 늙은 나이에 남자 잘못 만나서 이런 꼴을 당하고 있다는 걸 아들이 알면 그 수치심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때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띠링 사진 파일이었다. 경희는 무심코 사진을 눌렀다가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악! 사진 속에는 잠든 경희의 나체와 그 옆에서 웃고 있는 준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몰래카메라였다. 관계를 가질 때 몰래 찍어둔 영상 캡처본이었다. 고디어 텍스트가 도착했다. 내일 아침까지 가게 문 열어놔. 안 그러면 이거 도현이 회사 홈페이지랑 동네 맘카페에 뿌릴 거야. 내 아들 얼굴 들고 다니게 하고 싶으면 잘 생각해.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인격 살인이었다. 경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안 돼. 도연이는 안 돼. 30년 전 남편에게 맞으면서도 도연이를 지키려고 참았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어리석은 연애 때문에 아들의 인생까지 망치게 생겼다. 준호에게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시키는 대로 노예처럼 살아야 하나. 그러면 사진은 지워줄까? 아니, 그는 평생 이걸 빌미로 나를 협박할 것이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었다. 그때 지영의 말이 떠올랐다. 혼자 끙끙 앓지 마요. 우리는 함께 싸울 때 강해져요.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준호에게 답장하는 대신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영 씨,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경희의 오열이 터져 나왔다. 경희 씨 무슨 일이에요? 진정하고 말해봐요. 제가 갈게요. 지금 당장 갈게요. 지영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경희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내 인생을 내 아들을 그리고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미친 개와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경희의 눈빛에 서늘한 도끼가 다시 피어올랐다.
그것은 상철의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끼얹던 날의 그 눈빛이었다. 아침 9시. 이경희 제빵소의 문이 활짝 열렸다. 평소라면 가꾸운 빵 냄새가 가득했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비장한 공기만이 감돌았다. 경희는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었다. 그리고 발에는 구두 대신 붉은색 러닝화를 신고 있었다. 언제든 달릴 준비가 된 사람처럼. 가게 안쪽 테이블에는 지영과 워디 클럽 회원 2명이 손님인 척 앉아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책 대신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고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불청객이 들어왔다. 준호였다. 그는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자는 쓰지 않았다. 이제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들어와 거만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문 열어놨네. 역시 우리 경희 씨는 말을 잘 들어. 준호가 계산대로 다가왔다. 가게 안에는 아침빵을 사러 온 동네 주민 서너 명이 있었다. 준호는 보란듯이 큰 소리로 떠들었다. 자기야,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내가 보고 싶어서 얼마나 애태웠는데.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았다. 어머, 저 남자 누구야? 사장님 애인인가 봐. 근데 분위기가 좀... 경희는 도망가지 않았다. 눈을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준호를 똑바로 응시했다. 김준호 씨, 용건만 말하고 나가세요. 영업 방해 하지 말고. 준호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벌벌 떨며 빌 줄 알았는데 저 꼿꼿한 태도는 뭐란 말인가. 영업 방해, 우리 사이에 너무 정없네. 그리고 준호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흔들었다. 이거 도현이한테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빌어. 다시는 안 까불겠다고. 협박. 손님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뭐야, 협박하는 거야. 저 남자 이상해. 경희는 계산대 밖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준호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보내. 경희가 나직하게 말했다. 뭐? 보내라고. 도연이한테 맘카페에 네가 뿌리고 싶은 곳에 다 뿌려. 상관없으니까. 준호가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다. 너 미쳤어. 네 아들 있기, 네 알몸 사진 봐도 상관없다고 동네에서 매장당하고 싶어. 상관없어. 내가 피해자니까. 경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내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야. 남의 알몸 몰래 찍어서 협박하는 내 놈이 범죄자고 내 놈이 쓰레기인 거지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해. 경희의 외침이 가게를 쩌렁쩌렁 울렸다.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준호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휴대폰 액정을 켰다. 좋아. 다 죽어보자 이거지. 지금 전송 누른다. 그 순간이었다. 치지직. 가게 천장에 달려있던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잡음이 들리더니 곧이어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야 이년아 내일 아침까지 문 안 열면 네 아들 회사에 사진 다 뿌릴 거야. 넌 평생 내 노예로 살아야 돼. 알았어. 죽여버리기 전에 말들어 어젯밤 준호가 전화로 퍼부었던 협박 내용이었다. 경희가 미리 녹음해둔 파일을 매장 스피커로 튼 것이다. 준호의 악독한 목소리가 빵집 안을 가득 메웠다. 손님들은 경악했고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소리에 놀라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게 뭐야? 꺼 당장 안 꺼. 준호가 당황해서 스피커 쪽을 향해 소리쳤다. 저게 내 실체야. 경희가 싸늘하게 말했다. 젠틀한 척 사랑꾼인 척했지만 넌 그냥 비열한 스토커일 뿐이야. 닥쳐. 이성을 잃은 준호가 경희를 향해 달려들었다. 손을 치켜들었다. 때리려는 기세였다. 경희씨, 준희. 지영과 회원들이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그들이 나서기도 전에 경희가 더 빨랐다. 경희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른팔을 크게 휘둘렀다. 30년 동안 반죽을 치대며 단련된 팔 근육, 그리고 59년의 한이 담긴 풀스윙이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공기를 갈랐다. 준호의 고개가 90도로 돌아갔다.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그의 입가에서 피가 튀었다. 정적, 완벽한 정적.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얼한 뺨을 감싸 쥐었다. 너 지금 날 쳤어. 그래, 쳤다. 경희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불타오르고 있었다. 이건 내 인생을 망친 대가야. 그녀는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준호가 주춤하며 물러섰다. 나는 네 엄마가 아니야. 나는 네 샌드백도 아니고 네 성적 놀이개도 아니야. 나는 이경희이야. 이경희 제빵소의 사장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야. 경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기가 없었다. 단단한 바위 같았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 번만 더 얼쩡거렸다간 그땐 뺨으로 안 끝나.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내 인생 박살 내줄 테니까. 그 기백에 눌려 준호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다. 그때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위잉!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지영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김준호 씨 되십니까? 스토킹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불법 촬영물 소지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준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거 놔, 저 여자가 먼저 때렸어 쌍방이야 전현이 꽃뱀이라고. 준호가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그를 강제로 끌고 나갔다. 경희 씨,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죽여버릴 거야. 준호의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경찰차에 태워지는 준호의 찌질한 뒷모습을 보며 경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사장님 잘했어요. 와, 속이 다 시원하네. 저런 놈은 콩밥을 먹어야 돼. 지영이 다가와 경희를 꽉 끌어안았다. 해냈어요, 경희씨. 정말 멋졌어요. 경희는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준호의 뺨을 때린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 통증이 싫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다. 평생 맞고 살기만 했던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부당함에 맞서 싸운 증거였다. 다리가 풀렸다. 지영이 부축해 주었다. 경희는 주저앉으면서도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상철의 장례식 때 느꼈던 수동적인 해방감과는 달랐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쟁취해낸 진짜 자유의 맛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 러닝화 끈을 경희는 다시 단단하게 묶었다. 이제 진짜 달릴 준비가 되었다. 연후 서울 광화문 광장. 3월의 봄바람은 아직 차가웠지만 광장은 3만 명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서울 국제 마라톤 대회 날이었다.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입은 러너들 사이에서 등번호번을 단 경희 60세가 몸을 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에 위축된 주부가 아니었다. 짧게 자른 커트머리 햇빛에 그을린 건강한 피부, 그리고 탄탄하게 잡힌 종아리 근육.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깊어져 있었다. 경희는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었다. 1년 전 준호의 뺨을 때렸던 그날, 신고 있었던 그 붉은 러닝화였다. 엄마, 인파를 해치고 누군가 달려왔다. 도연이었다. 도연아 바쁜데 뭐 하러 왔어? 어떻게 안 와요? 엄마 첫 풀코스 도전인데. 도연이 스포츠 음료와 수건을 건넸다. 1년 전 준호 사건이 터졌을 때 도연은 큰 충격을 받았었다. 하지만 그는 엄마를 비난하는 대신 경찰서 조사를 받는 엄마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 사건을 계기로 모자 관계는 변했다. 도연은 더 이상 엄마를 보호해야 할 약자나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엄마를 이경희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기 시작했다.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완주가 목표가 아니라 건강이 우선인 거 알죠? 걱정 마. 엄마 1년 동안 매일 뛰었어. 이 정도는 껌이야. 경희가 씩씩하게 웃으며 제자리 뛰기를 했다. 이경희 선수 파이팅! 펜스 밖에서 지영과 워디 독서 모임 회원들이 현수막을 흔들고 있었다. 경희는 그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든든한 내 편들. 지난 1년 준호와의 법적 공방으로 힘들 때마다 서로의 어깨를 내어준 친구들이었다.
준호는 결국 스토킹 및 성폭력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출발 총성이 서울 하늘을 울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결처럼 앞으로 나아갔다. 경희도 그 흐름에 몸을 맡겼다. 5km 대 지점.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계집애가 무슨 달리기야 조신하게 있어. 라고 소리치던 아버지. 아버지의 고함 소리를 뒤로하고 경희는 달렸다. 15km 대 지점. 다리가 무거워졌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상철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밥이나 해. 경희는 속도를 더 냈다. 상철의 비웃음이 바람 뒤로 사라졌다. 안녕 내 불행했던 결혼 생활. 25km의 지점. 고통이 극에 달했다. 러너스 하이가 오기 직전에 4.GDN. 준호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넌 나 없으면 안 돼. 넌 외로운 늙은이일 뿐이야. 경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야. 난 혼자가 아니야. 그리고 혼자여도 괜찮아. 나는 내 두 다리로 서 있어. 35km 지점. 이제는 머리가 텅 비어버렸다. 고통도 슬픔도 미움도 사라졌다. 오직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 남았다. 온전한 나와의 대면. 경희는 깨달았다.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은 누군가에게 도망치는 길이 아니다. 내게로 돌아가는 길이다. 사시시 모이슈 종비메터 결승선. 잠실 주경기장이 보였다.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 소리. 경희의 눈앞에 피니시 라인이 보였다. 시계는 4시간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지막 힘을 짜냈다.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했다. 와... 경희는 무릎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대로 트랙 위에 대자로 누워버렸다. 파란 하늘이 눈에 들어왔다.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힘들어서가 아니었다. 너무나 벅차서였다. 해냈다. 내 힘으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연인도 아닌 마라토너 이경희로서 완주해낸 것이다. 엄마, 도연이 달려와 경희를 일으켜 세웠다. 지영이 다가와 완주 메달을 목에 걸어주었다. 묵직한 메달의 무게가 가슴에 닿았다. 경희 씨 축하해요. 진짜 최고예요. 고마워요. 다들 정말 고마워요. 경희는 메달을 꽉 쥐고 환하게 웃었다. 주름진 눈가에 땀과 눈물이 섞여 반짝였다.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빛이었다. 일주일 후, 이경희 제빵소에는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었다. 가게 한쪽 벽면에는 경희가 마라톤 완주 메달을 걸고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사장님, 마라톤 완주하셨다면서요? 진짜 대단하세요. 이 빵 먹으면 저도 사장님처럼 건강해지나요? 손님들이 웃으며 물었다. 경희는 빵을 포장해주며 활기차게 대답했다. 그럼요.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힘이 불끈 솟을 거예요. 저녁 마감 시간.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선자리가 들어왔는데요. 상대방 아버님이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신데 점잖으시고 경희는 피식 웃었다. 아들이 이제 엄마의 재혼을 걱정해주는 모양이다. 도연아? 네. 엄마는 지금이 딱 좋아. 네, 그래도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아니, 엄마는 이제 엄마랑 연애할 거야. 나 자신이랑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 책도 읽어야 하고 다음 달엔 요가 자격증도 따야 받아야 하고 얼마나 바쁜데. 경희는 전화를 끊고 가게 문을 닫았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경희는 붉은 러닝화 끈을 조여맸다. 집까지 뛰어갈 생각이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경희가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뻗어나갔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에 밟히지 않는 당당하고 자유로운 그림자였다. 60세. 남들은 인생의 황홍이라고 부르는 나이. 하지만 경희에게는 지금이 가장 뜨거운 한낮이었다. 그녀는 달린다. 어제보다 더 멀리 더 힘차게. 오롯이 나 자신을 향해서.